여러분들이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차라리 그냥 일반 물건에 금매 물건을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통 이 아파트는 3억대에서 매물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뭐 급했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2억 8천대에서 금매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입찰 들어가는 데에 2억 8천보다는 높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다운시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억 8천짜리 금매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그 안에 내부 상태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안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안에 내부가 어떤 상황으로 악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수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쪽에 수리 경적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입찰가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금매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해가지고 이쪽에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 그 곰팡이가 서려져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결로 아니에요? 그럼 결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로 공사 비용은 빼고 파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 안 시켜주는 거는 만약 결로가 난다 아니면 뭐 누수가 난다 그러면은 팔았는 사람이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수리해 주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수리해 주는 거 이거 빼준다 그러면 내가 수리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다운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은 집을 구경할 때 그냥 구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에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내가 이쪽에 뭐 집어낼 게 없나라는 생각으로 막 볼라실에도 들어가지고 뭐 녹물 빠지는 거 없냐, 방마다 열어가지고 여기에 곰팡이 피는 데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일반 물건의 임장이거든요. 뭐 여기 위치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금매에서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일반 물건인데 경매는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일반 물건이 또 좋은 점이 뭐냐,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잔금 치렀을 때 이사 나가는데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달까지 밀려있는 그 관리비까지도 이 사람이 다 그냥 정산하고 나갑니다. 깨끗하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은 내가 이사비도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미납 관리비도 뭐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밀려있다 그러면은 물론 전용하고 연체이자는 빼고 공용 부분만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미납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수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것도 이제 또 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돈 1,000만 원은 더 다운시켜가지고 금매 물건이 2억 8천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2억 7천대에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일반 물건을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매물 중에서 금매 물건이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금매 물건 이상을 적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매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금매 물건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송파의 파인타운이라고 그게 경매 물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억 6천의 매물이 나온 게 있었는데 부동산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2천을 깎았어요. 원래 금매 물건이 아니었는데 금매 물건으로 낮춰버리는 거지. 5억 4천대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이제 선정하는 게 5억 4천까지 맞춰놨으니까 5억 3천은 넘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입찰가를 선정을 했죠. 떨어졌죠. 그래서 금매 물건을 5억 4천에 샀어요. 근데 금매 물건을 일반 물건을 산다는 거는 내 잔금 날짜를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말만 잘하면 돼. 이게 항상 법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 지금 솔직하게 1억밖에 없다. 나 여기 전세를 끼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세금 받으면 당신한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럼 나 이 집 살게. 뭐 우리 급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 나 이제 전세 세입자 맞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는 게 그 삼성에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를 이렇게 맞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6억 3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넘겼거든요. 여러분들이 금매 물건 찾아라 하니까 계속 금매 물건을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실컷 만들어 놓고 금매 물건을 안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 때는 또 사야 돼. 입지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취득세하고 법무사한테 법무비 줘야 되죠. 요거를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근데 법무사까지 집어넣는다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2%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이걸 구입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걸 지금은 현재 내 무주택자인데 2년 정도 이상은 보유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2년 정도 묵힐 것이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매매사업자로 팔 거다. 뭐 이런 게 목적이 이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입찰할 당시에.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취득할 때에 구입가에 2% 정도는 산정을 해야 되고요. 명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명도 했을 때에 명도 신청비가 있거든요. 법원마다는 다 틀려요. 짐이 다 차 있다 생각하고 실평수에 곱하기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이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4평이잖아요. 25 곱하기 10 하면은 25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대부분 법원에 집행 비용이 이 정도 들어요. 거기서 뭐 5천 원 좀 있지만. 그리고 미납돼 있는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그 관리비도 미리 이제 입찰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실평수에 평당 곱하기 한 20만 원 정도 하면은 계산하기 좋게 25 곱하기 한 20만 원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사시만 안 하면은 그 집에 올수리 할 수 있습니다. 실평수 24평이면은 사시만 안 한다 그러면은. 근데 사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한 300만에서 400만 원 정도는 붙여 넣어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걸 취득하고 나서부터 이자가 이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팔거나 아니면 세를 놓는데 발생하는 내 이자, 그걸 최소한 3개월치는 산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겠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은행권에서 1에서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내 목적이 이건 나는 2년 정도, 3년 정도는 난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게 이렇게 잡고 이자를 저렴하게 들어가는 쪽으로 놨겠죠. 근데 내가 1년 정도만 보유했다가 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는 좀 내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1%다. 그럼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 중도상환 수수료로. 2%면은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거기서 차익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중개사 비용, 법정 수수료,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된다 그러면은 15% 정도 양도세로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게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팔아도 15% 정도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매매 사업자라도 규제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비교과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15% 내는 게 아니고 40% 이렇게 물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주택이 또 2주택, 3주택 된다 그러면 10%, 20% 중과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대구에 있는 물건을 보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대구 대천동에 있는 월배 태영 대시양이라는 곳이에요. 21층 중에 14층이니까 중층 이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84제곱미터니까 34평짜리 아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가가 3억 7천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5천 9백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입찰 날짜는 다음 달이에요. 8월 8일. 이거 얼마에 입찰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는 이상으로 분명히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엉뚱하게 받아가는 애들 항상 받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대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분양이 거의 끝났어요. 기껏 한다 그러면은 수성구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수성구 쪽에 분양을 하지 다른 지역으로는 분양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되게 막 핫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가격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지역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전세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대시양 아파트. 이마트가 길 건너편에 있고요. 작은 골목 건너편에 한샘초등학교. 초등학교 이제 가까워가지고 애들 키우기는 나쁘진 않는 지역이죠. 10분만 걸어오면은 여기 있어요. 교통편도 괜찮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왔는 가격대로 보면은 12층이 3억 6천 3백에 나왔고 저층이 3억 6천 5백 그리고 2층이 3억 5천 중층 이상쯤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우리 물건이. 이 물건은 제가 한번 부동산에 한 3군데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 정도 충수면은 3억 6천에 내놓고 조금만 조절해 준다 그러면은 손님이 붙는다 그러면은 바로 거래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 3억 6천대에서 내가 시세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죠. 그래서 나는 3억 6천에 이걸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손에 얼마 정도 이렇게 잡힐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입찰가를 3억 2,500 그러니까 3,500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취득세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법무사비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6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차해가지고 우리가 집행 비용까지 이사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250.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데 안에는 화장실하고 싱크대하고 도배장판하고 다 해야겠다. 그랬을 때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히 공사가 됩니다. 내가 공사를 하고 나서 파는 데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구입가에 이자 붙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팔았을 때에 중도상환 수수료 준다 그러면 1% 잡았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중개보수료로 또 줘야 되니까 150만 원 정도 중개보수료 준다 치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양도세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는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필요경비하고 우리 인적공제하고 누진공제하는 거하고 이런 거 다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반영을 했다 그러면 양도세 나오는 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개인으로 그냥 양도세 내는 거는 필요경비가 뭐 들어가는 거예요? 샤시, 보일러 교체, 확장하는 거. 우리가 경매받는 물건 중에 확장할 일이 없어요.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잘 없고, 샤시는 한 번씩 하는 경우인데, 샤시 어제 이제 그 교육생이 그러더라고. 울산에서 샤시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생이 있는데 자기가 샤시를 하니까 샤시를 다 달아봤대. 해보니까 샤시 공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보기는 좋은데요. 그래요. 그거는 뭐 물건마다 이제 판단할 일이니까. 이게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 들어가는 500만 원 다 포함됩니다. 도배장판하고 싱크대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거하고 다 그냥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밥 사주는 것도 경비 처리가 돼요. 그 현장 가는데 기름 섞는 거 영수증만 있으면 경비 처리됩니다. 그래 내가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어. 이거 우리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사비용을 200만 원 정도 줬는데 이거 줬던 내역서하고 계좌이체 보냈는 거하고 명도 확인서하고 이렇게 받았는 내역이 있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개인은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자는 자기가 이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서 들어갔던 비용이기 때문에 증빙만 된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에 적용시켜 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영수증은 다 받아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는 지금 필요 경비하고 인적 공제하고 누진 공제하는 거 안 집어였는데요. 그렇게 안 집어였고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순수 내 손에 올라오는 돈은 1,400 정도가 이제 우리 손에 이제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입찰가를 얼마 정도에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적어야 되는 게 3억 2,500에서 3억 3천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8월 8일 때 3억 3천 넘겨가지고 적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시세도 감정가 3억 7천이 아니에요. 빨리 매도해가지고 팔려고 하면은 3억 7천에는 한참 걸려요. 3억 6천대에서 내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줘야지 팔리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6천에 우리가 시세를 봐야 되는데 3억 7천에 보고 3억 3천을 넘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억 4천에 적었다면 3천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산인 거예요. 2천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2천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산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게 한 500 정도 이렇게 나오겠나? 그러려고 경매할 것 같으면은 금매물건 찾아가지고 이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왜 경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 사람이 그냥 나 여기 살 거야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시세 차익을 뭐 2천을 보든 뭐 1,000을 보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좋은 동에 좋은 층수를 골라가지고 금매 물건으로 사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3억 6천이라 그러면은 최소 3억 3천은 넘기면 안 되겠죠. 이게 진짜 경매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3억 3천을 넘겨가지고 받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경매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저 사람은 이제 입찰장에 몇 번 안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